인사합시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부동산 학개론 기본 이론, 기본서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혹시 아직 이제 기본서가 출간이 안 돼서 못 받으신 분들은 곧 나옵니다. 제가 봤을 때 1주차, 2주차로만 가제본으로 좀 진행을 하고요. 기본서가 나오면 이제 기본서로 바로 즉각 교체해서, 그렇게 수업을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서로 처음 수업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따라오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지금 가제본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교재에는 뭐 마음껏 체크하셔도 됩니다. 체크하셔도 되고. 그럼 기본 이론이 이번에는 한 10주, 11주 정도 과정으로 수업이 진행이 될 것 같거든요. 상당히 자세하게, 그러니까 부동산학 개론에서 뭐 어떻게 보면 중요한 내용들, 그런 내용들, 그다음에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내용들까지도 좀 아울 수 있는 가장 자세한 강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들으셔야 되고요. 우리 재수강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작년에 안타깝게 불합격하셨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 올해 한 번 더 도전하시는 분들도 기본 이론은 특히 1차 과목 정도는 꼭 한번 소화해 주시기를 바라봅니다. 기본 이론이 수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수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계획서 한번 꺼내보실래요? 자, 한 12월, 1월, 2월 이렇게 해서 총 3개월간 한 10주 제가 보강을 좀 한다면 한 11주 정도 그냥 뭐 정말 자세하게 수업을 진행하는 강좌가 됩니다. 그래서 목표는 이렇습니다. 강의 목표는 공부를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수업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도 초보자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수업을 진행할 거다. 그다음에 최근에는 시험 출제 경향이 이렇게 용어 정의를 물어보는 경향이 상당히 좀 짙습니다. 이 사람이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을 알고 있느냐, 상관계수란 용어를 알고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용어 정리를 해서 묻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니까 용어에 목숨을 좀 걸어보도록 할 거고요. 우리 부동산학 개론에서 그 8개 편이 좀 이따 목차에 있을 건데 8개 편 중에서 그 시험의 난이도를 결정하는 파트가 딱 3개 있거든요. 수요 공급 이론이랑 투자론이랑 감정평가론입니다. 자꾸 얘기하기 귀찮으니까 제가 앞으로는 수투감이라고 할게요. 수투감. 제 입에서 수투감 나오면 뭐라고요? 수요 공급 이론, 그 다음 투자론, 그 다음 감정평가론, 수투감 할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부동산학 개론이 총 40문항인데 문항수로 환산하면 한 18개에서 20개 가까이 나와요. 점수로 환산하면 절반 정도가 나오는 파트고 계산 문제가 우리 부동산학 개론에 한 10개, 11개 나오거든요. 올해는 11개 나왔었습니다. 여기서는 각 파트마다 2개씩 나와요. 수요공급 2개, 투자 2개, 감정평가 2개 이렇게. 그러면 둘 하면 계산 문제도 절반을 넘어섭니다. 문항수도 절반 가까이. 계산 문제는 여기서만 절반을 넘어서니까 수투감 열심히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수요공급 투자 감정평가론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부동산 학교는 싫어하시는 분들은 요 3개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거든요. 근데 기본 이론에서는 시간적 여유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요 3개를 좀 집중적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눈빛 보고 이해를 좀 하는 표정이 아니다 하면 브레이크 한번 밟고 2번, 3번 설명드리면서 수투감에 좀 무게중심을 두겠다. 목표 3번째는요. 계산 문제입니다. 혹시 계산 문제를 포기하겠다라고 마음먹으시면 좀 곤란합니다. 계산 문제는 점수로 환산하면 그러니까 뭐 10개가 넘게 나와버립니다. 25점, 27.5점입니다. 그러니까 계산 문제를 이제는 더 이상 뭐 이렇게 소홀히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으니까 우리가 목표라는 계산 문제는요. 평균 한 10개 정도 나왔을 때 5개 정도, 절반 정도 맞힌다라는 느낌이고요. 저한테 개론 배우신 분들은 제가 한 7개, 8개까지도 제가 맞힐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맞히게 만들어 드리겠다라는 목표 기준은요. 그 수학을 잘하거나 산수를 잘했던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 정말 산수 못하고 수학 못한다. 계산기도 잘 안 두드려 봤다라는 걸 전제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이렇게 대학 그 전공이 뭐 이렇게 공대생이거나 뭐 경제 경영이거나 이런 분들은요 좀 깝깝할 수 있는 수업일 수도 있습니다. 뭐 저런 거라고 지랄이야. 뭐 그렇게 조금 정말 초보자들도 쉽게 계산 문제 진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드릴 거고요. 특히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계산 문제도 계산 문제지만 당연히 뭐를 기억하셔야 되는 필수 공식, 필수 공식.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학에서 공식이 한 20개 정도 매년 출제되는 공식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보자마자 공식이 떠오르게끔 만들어져야 됩니다. 공식을 모르고 계산 문제를 푼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공식도 확실하게 좀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수험 극초반이긴 하지만 그래도 계산 문제에 대해서 친해지는 과정 꼭 필요하고요. 계산 문제를 포기하겠다는 말은 앞으로 입 밖에도 꺼내지 않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집에 가서 하는 건 괜찮아. 그러니까 안 걸리면 된다는 거지. 계산 문제 누가 포기한다 그러면 달려가서 그분을 갖다가 막 이렇게 설득하고 응징하고 막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는 한 5문제를 마친다라는 각오로 공부하시면요. 1년이라는 수험 생활이 엄청 편하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산 잘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강의할 테니까요. 제가 절반 이상은 무조건 마치게 만들어 드리겠다. 계산 과정도 생각하시자. 마지막 4번째는 제가 추가 자료가 나갑니다. 추가 자료. 이거 무슨 자료가 나가냐면 60점 만들기 80제라는 자료입니다. 이 종전의 히트 상품입니다. 정말 히트 상품이고 그 80문제가 나갈 건데 제가 우리 부동산학개론이 8개 편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간단하게 한번 읊어드릴게요. 나중에는 다 외워져요. 총론, 경제론, 시장론, 정책론, 그다음 투자론, 금융론, 개발론, 감정평가론 이렇게 8개 편이 있습니다. 편당 10문항씩 출제를 해서 총 80문항을 출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프린트로 수업을 진행할 건데 그 60점 만들기 80제를 문제 푸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일단은 수업 진도가 다 나가고 나면 이제 제가 요거 해설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해설 강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부터 부동산학 총론 해설 강의 10문제 진행할 겁니다라고 해서 그 강좌만 뺄 거예요. 그 강좌만 빼서 10문제 해설 강의를 갖다가 한 30분, 20분 정도 진행을 할 건데 그럼 잠깐 제가 60점 만들기 80제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여드릴게요. 60점 만들기 80제. 오이씨. 오케이. 지금 보니까 60점 만들기 80제에서 1번 부동산학 총론 나왔죠? 몇 문제겠어요? 10문제겠죠? 근데 제일 뒤에 보면, 60점 만들기 80제 제일 뒤에 보면, 뭐가 있냐면, 정답이 있어요. 정답이. 제가 정답을 어디다 박아놨냐면, 제일 뒤에, 어디 갔어? 여기. 끄트머리에다가 정답을 박아놨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뭐라고 돼 있냐면, 정답하고 몇 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보이세요? 예. 그래서 이걸 풀 때 어떻게 푸냐면, 이걸 1번부터 10번까지 풀 때, 연습장에다가 푸시는 거예요. 연습장에다가. 오케이? 그러면 제가 문제 해설을 할 때는 뭐 여기다가 밑줄도 긋고 동그라미도 치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냥 눈으로만 본다. 그리고 원본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원본. 그러니까 60점 만들기 80제는 뭐가 중요하냐면 원본 유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원본을 유지한 상태로 걔가 100점 나올 때까지. 100점 나올 때까지. 그러면 총 몇 문제죠? 10문제 곱하기 8번이니까 80문제죠. 그러니까 60점 만들기 80제겠지. 80제 몇 점 맞으면? 100점 맞으면 60점 나옵니다. 내가 하는 말이 많이 어려워? 다시 합니다. 우리가 부동산학개론이 총 몇 개 편인데 8개 편인데 편당 10문제씩 몇 개를 낼 건데 80개를 낼 건데 제가 풀이해서 아니면 여러분들 스스로의 힘으로 나 스스로의 힘으로 몇 개를 풀었을 때 80개를 풀었을 때 몇 점이 나오면 100점이 나오면 무조건 몇 점이 나온다? 60점이 나온다. 여러분들 이거는 뭐 제가 미리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첫 번째 모의고사가 언제 있냐면 3월 달에 있어요. 첫 번째 제1회 모의고사가 3월 달에 있습니다. 3월 달에 부동산학 개론하고 민법이 1차 과목이지 않습니까? 그죠? 모의고사를 쳤는데 만약에 이건 정말 만약인데 개론 60이에요. 만약에 민법이 한 55쯤 나왔어. 그러면 그분은요. 첫 번째 모의고사에서 개론 60, 민법 55면요. 그분은 그해 동차 합격합니다. 왜냐하면 초반부터 1차 점수가 나오시는 분들은요. 2차 공부하는데 불안해요. 별로 안 불안해요. 안 불안하죠. 1차 계속 점수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분은 그에 동차 합격하기에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겁니다. 근데 공부를 좀 분산해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은 개론 수업하는 날이니까 뭐 복습하고 개론 복습하고 내일은 수업이 뭐죠? 중개사법. 그럼 내일은 중개사법 수업했으니까 뭐 복습하고 중개사법 복습하고 이런 식으로 그날 했던 수업을 복습을 이렇게 하시다 보면요. 전 과목 저공 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6과목 전부 다 평균 외컨대 부동산학 개론도 민법도 뭐 45점, 공법 세법도 45점, 전 과목 저공 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5월달, 6월달 가버리면 1차 점수가 안정적이라고 생각해요? 불안하다고 생각해요? 불안하다고 생각을 하지. 그래서 어떤 짓을 한다고요? 2차를 포기해버립니다. 2차를 포기해버리고 그러니까 1차만으로 전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1차만 하지.
11, 12, 1, 2, 3, 4, 5, 6, 한 7, 8개월 정도 1, 2차를 같이 공부하다가 2차를 포기해버리고 1차로 전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매번 강조하는 얘기입니다만은 2차를 포기하는 사람들은 2차 점수가 안 나와서다, 1차 점수가 안 나와서다. 1차 점수가 안 나와서 2차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럼 2차를 포기하지 않으려면 몇 차 챙겨라? 1차 챙기셔야 됩니다. 초반부에는 1차 점수를 챙기셔야 2차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이 단어가 좀 역설적으로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2차 포기하기 싫으세요? 2차 포기하기 싫냐고? 몇 차 공부해야 돼? 1차 공부해야 돼요. 2차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2차를 공부하시면 2차를 포기하게 된다니까? 내가 하는 말이 많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2차 포기하지 않으려고 2차를 공부하게 되면 2차를 포기하게 되고 2차를 포기하지 않으려면 1차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수험 초반부에는요, 이 60점 만들기 80점 이런 거 갖다가 지금은 이제 한 개를 받았는데 다음 주에 하나 늘 거고 그 다음 주에 하나 늘 거고 할 건데 부동산학개론은 다른 거 공부하지 마시고요. 계속 이것만 100점 맞을 때까지 공부하시는 겁니다. 틀리면 안타까워하시면서 교재로 가서 내가 어떤 부분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시고 제가 해설 강의를 따로 찍어 드린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 해설 강의 보면서 해설 강의를 10번이고 20번이고 계속 반복해서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100점 맞을 때까지 공부하시면 60점은 여러분들이 폼으로 간다. 자신 있으니까. 여러분 제가 이거 여러 사람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얘기인데 제가 이걸 그냥 막 공수표 날리는 걸까요? 그 검증이 된 건가요? 검증 어떤 검증이 된 건지 아세요? 임상 시험을 거친 거예요. 임상 시험 거친 결과 60점 만들기 80제 100점 맞으면 실제 시험에서 60점 반드시 나오는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근데 우리 수험생들이 왜 제가 이거 원본 유지를 강조하냐면 좀 이따 제가 수업을 진행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기다 막 체크를 할 거란 말이야. 아, 지금 몰라도 돼. 관련 서비스업에는 여기 보니까 비주거형 부동산 관리업하고 분양 대행업하고 그다음에 감정평가 이렇게 뭐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총 3개입니다. 답은 3번이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수험생들이 그걸 그대로 써요.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3개. 그 집에 가서 복습할 때는 뭐 하냐면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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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지. 이거 보고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이 절대로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문제 가지고 내가 이 파트를 정확하게 아는지 모르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는데 자꾸 우리 수험생들은 마치 받아쓰기 하듯이 제가 문제 풀 때도 제가 O 하면 같이 O 하고 X 하면 같이 O, X 하고 그렇게 문제를 푸시다 보면요. 정말 실력 정말 많이 늘릴 수 있는데 많이 늘릴 수 없단 말이야, 나중에. 예, 그러니까 문제 하나 풀어서 최대 효과를 발휘하고 싶으시면요. 60점 만들기 80점으로 갖다가 스스로의 힘으로 100점 맞을 때까지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기본 1호 12, 1, 2 무려 석 달 동안 물론 중간에 뭐 이렇게 구정 명절도 있더라고요. 명절도 있고 뭐 이렇게 또 뭐 3일절 연휴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 그래서 수업을 갖다가 12주를 싹 다 하지는 못하더라고. 내가 계산해 보니까. 그래서 한 주 정도는 빼고 한 11주 정도가 수업이 진행이 되겠더라고요. 10주, 11주. 그래서 10주, 11주 열심히 따라오시고 60점 만들기 80제를 궁극적인 목표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예. 우리 수험생들이 초반부에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싶으신데 뭘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아니, 공부는 하고 싶은데 뭐 책을 읽는 것도 공부가 안 되는 것 같고 영상을 계속 틀어놓는 것도 공부가 안 되는 것 같고 쌤, 나 공부는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죠? 하시는 분들 뭐 잡숴봐? 60점 만들기 80제 잡숴봐. 요 잡수면 100점 맞히는 순간 몇 점 나온다? 60점 나온다 하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료가 쌓이면 쌓일수록 계속 반복해서 60점 맞기 위한 노력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드려봅니다. 계속해서 강의 계획서입니다. 계속해서 강의 계획서. 강의 교재는 두 가지입니다. 일단 표준 이론서. 우리 예전에는 이걸 기본서라고 했었는데요. 이제 표준 이론서라고 이름을 좀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따라서 뭐 기본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할 건데 표준 이론서라는 교재가 곧 나올 겁니다. as soon as 나올 거예요. 이 교재랑 목표는 이제 60점 만들기 80제는 교환으로 제공이 될 겁니다. 요걸 갖다가 이제 우리 100점 원본 유지한 상태에서 100점 나올 때까지 무한 반복할 거다. 이런 목표를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정은 이렇습니다. 총 3개월 일정이고요. 제 생각에는 보강이 한번 들어갈 것 같아요. 보강이 이제 한번 들어가서 11주 정도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론부터 시작해서 감정평가론까지 총 10주간 진행이 될 거고요.
수업 계획은 당연히 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단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학습하셔야 될 과정이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은 것 같고요. 제가 수업하는 내용만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업하지 않는 내용들은 절대로 공부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수업하는 내용만. 그리고 두 번째, 요거 제가 강조하는 거죠. 자료 이름 뭐죠? 60점 만들기, 80점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원본 유지, 원본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100점이 나올 때까지 반복해 주신다. 그러니까 쌤 이거 몇 번 봐야 돼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몇 번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번에 100점이 나와. 그러면 반복할 필요 없어. 아시겠어요? 세 번에도 100점이 안 나와. 그러면 네 번, 다섯 번 계속 하는 겁니다. 100점 나올 때까지 반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2월 말 이 표준 이론서로 수업을 진행하고 60점 만들기 80제로 수업을 진행하는 기본 이론 과정이 끝나는 순간 저는 부동산학 개론에서 여러분들 벌써 already 5, 60점의 점수를 사전 확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60점 정도를 미리 확보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즐거운 상상 한번 해볼까요? 수업 열심히 듣고 60점 만들기 80제 반복했더니만 벌써 2월 말쯤 되니까 아직 제1회 모의고사도 시행되지 않았지만 벌써 나는 부동산학개론 60점 확보했다 하는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상상만 해도 즐겁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동산학개론이 벌써 아니 시험이 아직까지 한 2월달 정도면 아직까지 한 8개월 정도 남은 상황인데 1차의 한 과목이 벌써 60점 정도 확보가 되었다 하는 생각은 정말 상상만 해도 즐거운 생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그런 즐거운 상상 하시면서 저와 열심히 지금부터 3개월 기본 이론 과정 한번 열심히 들어주시기를 바라봅니다. 아시겠습니까? 준비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 진도 한번 나가볼게요. 요거 교재입니다. 요 교재 한번 꺼내 보실게요. 계속 강조합니다만은 제가 보는 것만 본다 그랬어요. 제가 보는 것만. 교재 페이지 우리 뭐로 처음으로 가보시냐면요. 나중에 기본서가 나오면 그때 목차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어디를 가보시냐면 교재 페이지 24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지금 보고 계시는 24쪽은 일단 원칙적으로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에요. 시험 범위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두 가지 개념만 좀 잡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할 건데 오른쪽 페이지로 한번 가볼래요? 오른쪽 페이지 25쪽. 25쪽에 가시니까 우리 부동산학에서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 나와가지고 요거 좀 설명드리고 갈게요. 25쪽에 가시니까 심화에 가시니까 부동산의 무슨 개념이라고 떠요? 복합 개념이라고 뜨죠. 이 복합 개념은 몇 대 측면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3대 측면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2대 측면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수업 시간에 필기는 전혀 알칠 필요가 없고요. 여러분들 교재랑 제 교재가 일치하게만 하면 돼요. 제가 체크하는 걸 그대로 체크하시기만 하면 되고 따로 필기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자, 그러면 칠판 한번 보시죠.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봐 주세요. 제가 부동산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림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런 부동산 그러면 아마 이런 그림 떠오를 겁니다. 이렇게 토지 이렇게 있고 이렇게 건물 이렇게 있고 그럼 토지 위에 건물을 지어야 되면 부동산은 건축학과 관련이 있겠다 없겠다? 있겠죠. 뭐 토목학과도 관련이 있다 등등등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토지 위에 건물 짓는 이유가 중요하거든요. 토지 위에 건물을 짓는 이유는요. 수익의 극대화라고 봅니다. 수익의 극대화. 이거는 뭐 기본 가정입니다. 부동산에 투자를 하건 뭐 돈을 빌리건 나중에 배우시게 되겠습니다만은 부동산 소유자의 궁극적인 목적은 수익의 극대화다라는 가정을 해요. 그럼 부동산에 투자해서 돈 벌려면 수익을 극대화하려면 경제학 필요하겠어요? 경영학 필요하겠어요? 회계학도 필요하겠어요? 이런 것들이 부동산학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토지 위에 건물을 지어서 수익을 얻고자 한다면요. 이렇게 짓지 말고 더 높게 지으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 텐데 왜 이거밖에 안 지었느냐라고 물어봤더니만 용적률 때문에 그렇대요. 뭐 때문에? 나중에 배우시게 될 건데 용적률 같은 걸 뭐다 부르냐면 공법이라 그래요. 공법. 두 번째,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놈이 갑자기 돈이 급하게 필요한 거예요. 갑이란 놈인데 은행 가서 돈 좀 빌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의 제공을 원하고 있냐면 자금의 제공을 원하고 있죠. 그럼 얘는 돈을 빌려주는 게 자기 일이니까 돈을 빌려줄 거고 그 대가로 반대급부라고 하는데 반대급부로 뭘 넘겨봤냐면 저당권을 넘겨봤습니다. 저당권. 그러면 담보 잡고 이제 돈 빌려주는 거죠. 얘를 뭐라고 부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당권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저당권자.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저당권 설정자. 뭐 이렇게 나중에 민법 시간에 배울 겁니다. 권자, 설정자 이렇게 배울 겁니다. 이때 얘와 얘 사이에서 맺어지는 이 법률 관계를 갖다 우리는 사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법. 그래서 부동산학은요, 이렇게 공사법과 관련이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 여러분들한테 공법이 뭡니까? 사법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자, 법에서는 개인이란 표현을 잘 안 쓰거든요. 사인이란 표현을 써요. 뭐라고요? 사인. 그러니까 사인하고 사인끼리의 법률 관계. 우리는 이것을 수평적 법률 관계라 그래요. 수평적 법률 관계. 요걸 사법이라고 합니다. 뭔 법이요? 사법. 국가하고 사인 간의 법률 관계가 있습니다. 국가하고 사인 간의 법률 관계는 우리가 수직적 법률 관계라 그래요. 수직적 법률 관계를 갖다 우리는 공법이라고 합니다. 누가 여러분들 공법이 뭐야? 사법이 뭐야? 이렇게 물었을 때, 그러니까 사인과 사인 간의 법률 관계가 사법이고 사인과 국가 간의 법률 관계가 공법이라고 해도 관계는 없어요. 관계는 없는데 단어 하나 추가 딱 하면요. 뭐라고 할까요? 말의 퀄리티가 엄청 높아집니다. 이렇게 뭐만 추가하시면 되냐면 따라해 볼까요? 수평, 수직. 별거 아닌데 수평이라는 단어하고 수직이라는 단어만 딱 추가하면 뭐 이렇게 단어의 퀄리티가 좀 높아, 뭐지 저거 유단자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별거 아닌데. 그래서 사인과 사인 간의 수평적 법률 관계는 뭐고요? 사법이고. 대가리 치워드려요? 대가리 치워드릴게요. 사인과 사인 간의 어떤 수평적 법률 관계는 뭐고요? 사법이고, 사인과 국가 간의 수직적 법률 관계는 뭐가 되는 거죠? 공법. 그래서 공법 설명할 때 수직이라는 단어, 그리고 사법 설명할 때 수평이라는 단어를 추가하시면 말의 퀄리티가 좀 높아진다. 자, 그럼 부동산학은 어떤 학문입니까? 그러면 방금 소개해드렸던 건축 토목, 경제 경영, 공법, 사법 이런 학문들을 짬뽕시킨 학문이다 그래요. 짬뽕시킨 학문이다. 요거 세 개를 짬뽕시킨 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복합 개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합 개념을 3대 측면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잠깐 들어보실래요? 건축학, 토목학은 부동산학과 관련이 있긴 한데 기술적 측면에서 관련이 있다 그래요. 무슨 측면? 기술적. 경제 경영학도 부동산학과 관련이 있긴 한데 이거는 경제적 측면에서 관련이 있다 그래요. 경제적 측면. 공법, 사법도 부동산과 관련이 있긴 한데 이거는 법률적 측면에서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학은 어떤 학문들을 짬뽕시켰습니까? 그러면 법, 경, 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뭐라고요? 법, 경, 기. 법률적 측면, 경제적 측면, 기술적 측면인데 우리 부동산학이 좀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민법보다 부동산학을 더 어려워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왜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많냐면 부동산학에서는요. 동의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동의어가. 그러니까 편하게 그냥 들어보세요. 이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정말 유명한 단어입니다.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단어가 시험에서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나와주면 참 좋은데 원리금 상환액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걔가 걔예요. 부채 서비스액은 원리금 상환액입니다. 근데 시험에서는요. 부채 서비스액을 계산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그때 원리금 상환액을 안 주고 원금 얼마, 이자 얼마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원금과 이자를 더해줘야 부채 서비스액이 됩니다. 그래서 부채 서비스액은 원리금 상환액이고 원금 플러스 이자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이 상당히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순소득 승수라는 공식이 있는데 뭐 정말 주옥 같은 공식이거든요. 시험에 나올 때는 자본의 수 기간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나옵니다. 종합자본 환원율이라는 공식이 있거든요. 시험에 나올 때는 총투자 수익률, 지분 배당률은 지분 환원율, 세후 수익률은 지분 투자 수익률.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이 그만 안 할래, 민법 할래 하고 이제 이렇게 부동산학교를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동의어는요 약속이에요. 이걸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시다라는 약속이기 때문에 동의어는 기억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법률적 측면은 시험에 때려주기도 법률적 측면으로 나와요. 경제적 측면은 때려주기도 경제적 측면으로 나와요. 근데 기술적 측면 이놈은요 시험에 나올 때 물리적 측면이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 저한테, 아니 쌤 기술이라는 과목과 물리라는 과목은 완전 다른 과목인데 이게 왜 동의어야? 약속이라니까요. 난 내가 방법이 없다니까 나도.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학은 기술적 측면을 뭐라 부르기도 한다. 물리적 측면 그러기도 한다. 이걸 2대 측면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합 개념을. 제가 방금 3대 측면으로 표현하면 뭐라 그랬죠? 법경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2대 측면으로 표현하면 눈으로 형체를 확인할 수 있느냐, 눈으로 형체를 확인할 수 없느냐로 구분을 해요. 법률과 경제는 형체가 없다 그래서 무형적 측면이라고 부르고요.
기술적 측면은 그 형체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유형적 측면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눈에 보이지 않느냐 보이느냐로 형체가 있어 유형, 형체가 없어 무형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뭔 말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눈으로 쳐다보고 있으면 학원 건물 눈으로 쳐다보고 있으면 이 학원 건물 이거 누구 소유권인지 법적으로 건폐율 용적률 얼마 제한받는지 그리고 이 부동산의 뭐 담보 설정이라든지 권리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법적인 내용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으로 법을 볼 수는 없습니다. 형체가 없다 그래요. 무형이라 그래요. 좋아요? 예. 눈으로 부동산을 쳐다봤을 때 이 부동산 임대료 수익이 얼마나 나오고 경제적 가치가 얼마나 되고 하는 경제적 측면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물론 전문가들은 좀 보여요. 전문가들은 눈에 보이는데 이런 거는 한 15억 하겠네. 이런 것들은 한 22억 하겠네. 이런 것들은 임대료 얼마쯤 나오겠네 하는데 일반인들 눈에는요. 눈으로 봤을 때 경제적인 측면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법과 경제는 형체가 없다 그래서 무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눈으로 봤을 때 이 부동산이 3층짜리인지 5층짜리인지 7층짜리인지 보여 안 보여?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하나씩 세어보면 몇 층짜리인지 눈에 보일 거고요. 근데 구조가 어떤 건지 지금 통유리로 되어 있는지 벽돌로 지어놨는지 눈에 보이는 겁니다. 기술적인 측면은요. 눈에 보이는 측면이다 그래서 유형적 측면이라 그래요. 그래서 복합 개념을 3대 측면으로 표현하면 법경기 하시면 되고요. 기술적 측면은 물리적 측면이라고도 합니다. 이걸 2대 측면으로 표현하면 법과 경제 묶어서 무슨 측면? 무형. 기술적 측면은 유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적 측면의 동요는 두 개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술적 측면을 뭐라고 해도 되고 물리적 측면 해도 되고 얘만 유형적 측면 해도 됩니다. 무형적 측면에는 뭐가 있어요? 법과 경제가 있는데 기술적 측면은 유형적 측면밖에 없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기술적 측면, 물리적 측면, 유형적 측면. 그래서 지금 이 시간부터 부동산학은 여러 학문들을 짬뽕시킨 학문이에요 하시면 돼요. 부동산학은 여러 학문들을 짬뽕시킨 학문이에요. 그걸 복합 개념이라고 하는데 복합 개념을 3대 측면으로 표현하면요. 그러면 법경기 하시면 되고 이걸 2대 측면으로 표현하면 법과 경제 묶어서 무형, 기술적 측면을 유형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네, 오케이. 기술적 측면의 동요는 같은 말로 물리적 측면, 같은 말로 유형적 측면. 근데 이 부동산학이라는 학문이 언제 처음 생겼는지를 간단하게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부동산은 존재했었는데요. 부동산학은 언제 처음에 존재했냐면 1970년에 이제 처음으로 탄생된 학문입니다. 그 전까지는 부동산학이 없었어요. 1970년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이제 부동산학이라고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학은요. 아직까지는 1970년에 만들어졌다 보니까 한 55년, 아직 채 60년도 안 된 그런 학문이에요. 그래서 대학에 가면요. 이렇게 대학에 가면 국어 국문학과 없는 대학은 거의 없지 않나요? 뭔 말인지 몰라? 건축학과, 기계과, 전자과 없는 대학은 거의 없지 않나요? 근데 부동산학과가 없는 대학은 있는 학교가 드물어요. 그만큼 역사가 짧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부동산학과로 가장 유명한 대학이 하나 있긴 합니다. 부동산학과로 가장 유명한 대학이 건대입니다. 건국대학교. 건국대가 왜 부동산학이 유명하냐면요. 건대가 부동산학의 발상지입니다. 그러니까 1970년에 당시 건국대학교 김영진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일본 고베대학에서 부동산학 박사학위를 받아오셔가지고 당시는 이제 건대 행정대학원에서 부동산학과를 처음으로 개설했습니다. 이분의 이제 정의를 갖다가 우리 부동산학의 정의 중에서 첫 번째 정의로 따르거든요. 이분에 따르면 김영진 교수님은 부동산학은 이 종합 응용과학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종합 응용과학이다.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부동산학은 무슨 학문이고? 종합과학이고. 그다음 무슨 과학이다? 응용과학이다. 그건 이제 대답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1970년에 건대 김영진 교수님이 부동산학을 만들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건 아니고 기존에 있던 학문들을 뭐해서 종합시켜서 짬뽕시켜서 만든 학문이 부동산학이라는 학문입니다. 짬뽕은 우리가 네 글자로 뭐라 부르는데? 복합계. 여러분들 이러면 안 돼. 다시. 짬뽕은 네 글자로 뭐를 짬뽕시키는 건데? 복합개념. 복합개념은 3대 측면으로 표현하면 뭐요? 법경기. 2대 측면으로 표현하면
유무형적 측면의 학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하는 말이 틀린 말입니다. 부동산학은 건축학이다. OX. 부동산학은 건축학이 아닙니다. 부동산학은 건축학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부동산학은 경제학이다. 절대 안 납니다. 부동산학에서 차지하는 경제학 비중이 상당히 크긴 해요. 하지만 부동산학은 경제학이 아닙니다. 부동산학은 경제학과 관련이 있는 학문입니다. 그런 학문들을 종합시켜서 짬뽕시켜서 만든 학문이 부동산학입니다. 부동산학은 단순과학입니까? 종합과학입니까? 종합과학. 두 번째, 부동산학은요, 응용과학입니다. 이거는 아직 몰라도 되는데, 여러분 회계학에 가면 감가상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부동산학은 회계학과 관련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감가상각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어디 있어요? 회계에서 감가상각을 씁니다. 요거 어디서 하냐면 취득원가에서 하고요. 요거 법정 내용수 가지고 감가상각 처리를 합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편안하게. 아직은 몰라도 돼. A라는 기업에서 그 기계를 하나 샀어요. 얼마 주고 샀냐면 1,000만 원 주고 샀어요. 얼마? 1,000만 원. 근데 이걸 어떻게 샀냐면 현찰로 주고 샀어요. 그러면 이제 일시불로 다 주고 산 거야. 그러면 이 기업에서는 1,000만 원 썼어 안 썼어? 썼지. 그러면 이 기계가 지금 1,000만 원짜리 기계인데 수명이 몇 년이냐면 5년이에요. 몇 년? 5년. 그럼 법적으로 내용 연수가 5년 잡혀 있고 기계가 취득 원가가 1,000만 원짜리란 말이야. 그러면 회계장부에다 써야 될 거 아니야. 이 기계로 얼마 썼음? 1,000만 원 썼음. 이렇게 회계해야 되는데 회계에서는요. 1,000만 원을 바로 이렇게 비용 처리 안 해줍니다. 분명히 1,000만 원을 일시불로 썼는데도 수명이 몇 년이라면? 5년이라면 1년에 예컨대 200씩 5번 이렇게 비용 처리를 해줘요. 그러니까 한 번에 1,000만 원 비용 처리를 해주는 게 아니라 200만 원씩 5번씩 비용 처리를 해줘요. 오케이? 이걸 회계학에서는 1년에 200만 원씩, 자, 따라해볼래요? 감가상각 처리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상각 처리를 5년에 걸쳐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1,000만 원 썼다고 해서 바로 너 1,000만 원 썼군. 1,000만 원 비용 처리해줄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수명이 5년이면 5년간 감가상각 처리를 합니다. 근데 부동산 학에도 감가상각 되는 물건이 있거든요. 부동산 학에도요. 건물은 감가상각 된다 그래요. 뭐요? 건물 같은 거. 그럼 건물을 감가상각 처리해야 되는데 건물에 감가상각 처리를 할 때는요. 회계에서 하는 감가상각과 좀 많이 달라요. 얘는 취득원가에서 하는데 우리 감정평가라고 할게요. 제가 부동산학에. 감정평가에서는 제조달 원가를 기준으로 해요. 얘는 법적 내용수 기준하는데 얘는 경제적 내용수 기준합니다. 그러면 일반 학문에 적용되던 감가상각이라는 표현을 부동산학에 적용시킬 때는요. 그대로 가져옵니까? 부동산 실정에 맞게 약간 바꿉니까? 바꿉니다. 여러분들 기출문제가 시험에 그대로 나오는 경우 있다 없다? 있어요. 그 없기는 뭐가 없어? 있어요. 얼마나 그대로 많이 나오는데. 그대로 많이 나오기도 하고 기출문제가 살짝 단어가 바뀌어서 나오는 경우 있죠. 그죠? 그때 우리 이건 뭐 했다 그래요? 문제가 응용됐네?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감가상각이라는 개념이 일반 학문에 적용되는 이론인데 그걸 부동산학에 적용시킬 때는요. 부동산 실정에 맞게 다소 변화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학에서는요. 감가 수정이라는 표현을 써요. 똑같이 감가상각 처리하는 거예요. 사실은. 상각 처리하는 건데 그 부동산만 가지는 재화의 특성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부동성, 영속성, 부증성, 개별성 뭐 이런 거 있어. 나중에 배울 겁니다. 아마 다음 주 정도 배우게 될 것 같은데 부동산만 가지는 이러한 특성들 때문에 일반 재화에 적용하던 이론을 부동산에 적용할 때는요. 부동산 실정에 맞게 다소 변화를 준다. 그래서 부동산학은 응용과학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대로 가져온다. 실정에 맞게 좀 바꾼다. 실정에 맞게 부동산만이 가지는 특성들 때문에 실정에 맞게 좀 바꾼다.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동산학은 방금 종합과학이라 그랬어요? 단순 학문이 아니네요. 그리고 두 번째 순수과학이 아니에요. 실정에 맞게 응용을 좀 합니다. 무슨 과학이다? 응용과학이다. 이번에는 부동산학이 사회과학인지 자연과학인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부동산 자체의 자연적 움직임, 그러면 이거는 자연과학이에요. 근데 부동산과 인간, 항상 인간이 개입되면 이거는 사회과학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사람이 개입되면 뭐라고요? 사회과학이라고요. 그럼 우리가 부동산학 목차를 갖다가 아직 외지는 못했지만 여러분 부동산학 목차는 전자인지 후자인지 A인지 B인지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학의 목차입니다. A. 태풍, 홍수, 지진, 해일, 산사태. 이게 부동산학의 목차에 있었는지. 아니면 B입니다. B. 투자, 금융, 개발, 정책, 시장, 감정평가, 마케팅,
이런 게 부동산학 목적에 있어서 A입니까 B입니까? 부동산학은 B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 태풍, 홍수, 지진, 해일, 산사태 안 배웁니다, 여러분들. 부동산학은 자연과학이 아니거든요. 부동산학은요, 정책, 투자, 금융, 개발, 항상 거기에 누가 있냐면 인간이 있습니다. 인간이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걸 금융, 인간이 부동산에 투자, 그 다음에 정부가 부동산에 개입하는 정책, 항상 인간과 부동산의 관계를 다루기 때문에 부동산학은 무슨 과학이 아니라 자연과학이 아니라 사회과학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부동산학은 구체적인 학문인지, 이걸 경험과학이라 그래요. 경험과학인지 아니면 추상적인 학문인지도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부동산학이 추구하는 가치는요, 뜬구름 잡는 학문이어야 될까요? 아니면 인간 생활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학문이어야 될까요? 써먹을 수 있는, 인간이 경험했던 것을 구체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학문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학을 뭐라 부르냐면,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실사구시, 실사구시의 학문이라는 표현을 써요. 실사구시. 실사구시가 뭔지 아세요? 모르시는군요. 뭐 괜찮습니다. 실사구시시면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실사구시 몰라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실사구시는 뭐냐면, 제가 이런 학자들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뭐, 정약용, 박지원, 박재가, 혹시 이런 사람 들어본 적 있어요? 이 사람들 뭐라 그래요? 실학자라 그래요, 실학자. 기존의 조선의 학문들은요, 이렇게 뭐, 유학이었잖아요. 뭐, 그래서 뭐는, 뭐, 효도를 해야 되고, 뭐 임금을 섬겨야 되고, 막 그런 얘기를 합니다. 좋은 얘기들이긴 한데, 인간 생활에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부동산학은요, 인간이 경험했던 것을 구체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학문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부동산학은 그래서 구체적 경험과학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학은 원든 원하지 않던 법 규제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규범과학의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학은 규범과학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격시험 공부하실 때는요, 이렇게 not A, 법 B로 공부해 주시면 좋습니다. not A, 법 B. not A, 법 B가 뭐죠? 이거 상당히 쉬운 영어 수고인데, A가 아니라, 아니라 B이다. A가 아니라 B이다. 결론은 뭔데? B인데 뭐가 아니라? A가 아니라 B이다. 자격시험 공부하실 때 이렇게 공부하시면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면 O인지 뭐가 나오면 X인지가 중요합니다. 보지 말고 한번 해볼까요? 보지 말고. 부동산학은요, 둘 중에 하나 골라. 단순입니까? 종합입니까? 종합이에요? 단순 아니고 종합이네? 네. 응용이에요? 순수예요? 순수 아니고 응용이네? 네. 자연이야? 사회야? 그럼 자연과학 아니고 사회과학이네? 네. 부동산학은 추상입니까? 구체 경험입니까? 구체 경험. 추상 아니고 구체 경험이네? 그리고 규범과학은 그냥 그대로 규범과학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얘는 뭐 반대말이 따로 없습니다. 부동산학을 공부하실 때는 부동산학은 단순과학이 아니라 종합과학, 순수과학이 아니라 응용과학, 자연과학이 아니라 사회과학, 추상과학이 아니라 구체적 경험과학, 그리고 교범과학의 성격도 있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4쪽에 보시는 부동산학의 책에서는 공부할 게 별로 없어서요. 제가 책하는 것만 시간 날 때 한번 읽어보시고 시간이 없으면 그냥 건너뛰셔도 되는 파트라서 편안하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잘 놓으십니다. 교재 몇 쪽? 24쪽입니다. 24쪽에 가시니까 부동산학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 다른 정의는 다 필요 없고요. 우리 여기 김영진 교수님의 정의, 가로 1번 정의만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학은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 원리 및 그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무슨 과학이다? 종합 응용과학이다. 김영진 교수님의 정의만 하나 기억을 하시고, 밑으로 내려오시니까 핵심, 이건 왼쪽 봅시다. 자, 부동산학은 학문적 성격이 있는데 5가지로 구분합니다. 종합의, 응용의, 사회의, 경험의, 규범이고요. 4번 옆에다가 가로 열고 구체란 말도 하나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 경험과학이다. 이렇게. 그리고 우리 심심한데 반대말도 한번 써볼까요? 종합의 반대말은 뭐고요? 단순. 응용의 반대말은 순수. 사회 반대말은 자연. 구체적의 반대말은 추상.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부동산학은 단순과학 아니고 종합과학이고, 순수과학 아니고 응용과학이고, 자연과학 아니고 사회과학이고, 추상적인 학문 아니고 구체적 경험과학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단순 아니고 뭐요? 종합. 순수 아니고 뭐요? 응용. 자연 아니고 뭐요? 사회. 추상 아니고 뭐요? 구체 경험과학이다. 그리고
규범과학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 페이지 아까 했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페이지에 아까 했던 게 나올 거예요. 이게 지금 안 되네. 자, 부동산학의 복합 개념을 3대 측면으로 표현하면 뭐라 그랬죠? 법, 경, 기. 그렇죠. 근데 법과 경제를 묶어서 무슨 측면? 무형. 기술적 측면은 유형. 이때 기술적 측면의 동의어를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기술적 측면의 동의어는 물리적 측면 그러기도 하고 유형적 측면 그러기도 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뭐 됐습니다. 쭉 넘기셔서 교재 페이지 32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 32쪽을 살짝 접어두시고요. 여기서가 이제 본격적인 우리 시험 범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나머지 내용들은 그냥 한번 읽어보셔도 되는 그런 내용들이고 32쪽 가시니까 이제 부동산의 개념이란 편이 나올 겁니다. 부동산의 개념 찾으셨어요? 예. 여기서부터가 이제 우리 본격적인 우리 시험의 범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게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치르시는 37회 시험에서는 반드시 나올 것 같아요. 반드시 100%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게 한 번씩 보시면 재밌어요. 33회를 기준으로 33, 34, 35 연속으로 3번 나오다가 바로 직전 시험이었던 36회 시험에서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치르시는 시험은 37회 시험입니다. 그러면 3번 연달아 출제가 되다가 36회 쳤다는 건 37회는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럼 고개를 들어 역시 저를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 것은 복합 개념의 부동산을 좀 소개해 드릴 겁니다. 뭐 혹시 모르니까 혹시 제가 부동산을 영어로 뭐예요? 이렇게 물을 거예요. 부동산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리얼 에스테이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리얼 에스테이트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거 부동산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혹시 그 부동산 학이 영어로 뭡니까? 라고 물으면요. 단어는 똑같고요. 대문자로 표현하면 됩니다. 대문자로 리얼 에스테이트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소문자 리얼 에스테이트는 뭐가 되고요. 부동산 대문자 리얼 에스테이트는 부동산 학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학이 영어로 뭔지는 뭐 알면 좋으니까 뭐 소유권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리얼 프로퍼티 그러기도 하는데 가장 많이 통용해서 쓰는 말은 리얼 에스테이트라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부동산을 바라볼 때는요, 항상 복합 개념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무슨 개념이요? 복합 개념. 복합 개념은 몇 대 측면? 3대 측면. 3대 측면 뭐죠? 법경기. 그래서 우리 제 입에서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런 표현을 쓴다면 여러분들은 3대 측면인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 기술적 측면의 부동산에서 법, 경기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동의어를 알고 계시죠. 기술적 측면의 동의어가 무슨 측면이고 물리적 측면이고 법과 경제 묶어서 얘를 뭐라 그러고 눈에 안 보이니까 무형이고 기술적 측면 눈에 보이니까 뭐죠? 유형이 됩니다. 이때 법률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부동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협의의 부동산과 하나는 광의의 부동산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협의는 좁은 의미를 얘기하는 거고요. 광의는 넓은 의미를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너 생각이 왜 그렇게 협소해 할 때 협의해 할 때 협의입니다. 좁은 협자를 써요. 광의는 무슨 광자냐면 넓을 광자입니다. 여러분들 광폭 타이어, 광폭 행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거는 행보가 넓다. 타이어가 좀 이렇게 넓다 하는 것을 광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 둘 다 협의의 부동산부터 먼저 볼 건데 얘는 민법상 부동산이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 최대 쌤의 강의는 민법 99조 1항에 가시면 부동산이라 하면 딱 정해놨습니다.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토지 및 그 정착물. 그럼 나머지는 뭡니까? 그럼 동산이에요. 그 예를 들어 우리는 민법상 부동산 그럽니다. 무슨 부동산? 민법상 부동산 또는 무슨 부동산? 협의의 부동산 또는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민법은 좁은 의미로만 부동산을 봅니다. 오케이? 얘를 뭐라 부르는데 협의의 부동산이라고 하는데 누구하고 누구요? 토지 및 거정착물을 말합니다. 그럼 광의 부동산은요. 방금 제가 소개해드렸던 토지 및 거정착물을 받고 준부동산이라는 게 더해집니다. 뭔 부동산? 준부동산. 그럼 여기서 잠깐 우리 못된 객관식에 한번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객관식이요.
참 못됐어요, 진짜. 말도 못해, 진짜. 제가 질문 드리면 OX로 대답하세요. 토지 및 거정청물은, 듣고 있어요? 토지 및 거정청물은 협의의 부동산이다. 맞잖아. 방금 했잖아. 한 5초 전에 했잖아. 토지 및 거정청물은 협의의 부동산이다. OX. O. 토지 및 거정청물은 협의의 부동산이면서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면서 민법상 부동산이에요. 오케이? 문제 두 번째. 토지 및 거정청물은 광의 부동산에 속한다. OX. 옵니다. 이게 뭐예요? 토지 및 거정청물은 무슨 부동산인데? 협의의 부동산인데 광의의 부동산은 뭐를 포함해요? 협의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문제를 어떻게 냈냐면 나중에 테이프 돌려서 한번 감아서 한번 봐봐요. 리와인드해서 토지 및 거정청물은 광의의 부동산에 속한다 그랬어요. 잘 봐요. 누구와 누구는요? 토지 및 거정청물은 광의의 부동산에 속해요? 안 속해요? 속해요. 그러면 토지 및 거정청물로 협의와 광의를 구분할 수 없는 거예요. 표정이 왜 이럴까? 다시 합니다. 뭐 대단한 거 한다고. 다시 합니다. 뭐 대단한 거. 자, 토지 및 거정청물은 협의에 있어요? 광의에 있어요? 둘 다 있는 거예요. 둘 다 있기 때문에 토지 및 거정청물로는 협광의를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개도 안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면 준부동산이 중요한 거예요. 준부동산 없으면 협의예요. 있으면 광의. 그러니까 협광의를 구분할 때는 뭐를 붙박이로 박아놓고 토지 및 뭘 준부동산을 붙박이로 박아.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하고 제가 말이 안 통해요. 그러니까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은 무조건 누구와 누구를 토지 및 거정청물을 붙박이로 박아놓고 준부동산 없으면 뭐고 협의고 준부동산도 있으면 광의고. 핵심은 준부동산이에요. 준부동산은 어디는 속하지 않고 협의는 속하지 않고 광의에 속하는 거예요. 근데 토지 및 거정청물은 협의에 속하고 안 속하고 속하고 광의에 속하기 때문에 토지 및 거정청물은 협광의를 구분하는 기준이 아닌 거예요. 토지 및 거정청물은 협광의를 구분하는 기준이 아니고 준부동산이 협광의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다시 갑니다. 토지 및 거정청물은 어디에 있어요? 둘 다 있어요. 둘 다 있어요. 준부동산은 어디에는 없고요. 협의에는 없고요. 광의에만 있어요. 그럼 광의만 있는 부동산이 누군데? 준부동산인데 준부동산은 일단 토지 및 거정청물이 아니야. 아니야. 그러면 일단 부동산은 아니야. 근데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것들입니다.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것들을 준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일단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일로 오십니다. 요거 여러분들 자동차라 그래요. 요 건설기계, 요 항공기, 요거 선박입니다. 그 다음에 공장재단, 광업재단, 그 다음에 요거는 어업권, 임목입니다. 지금 외우세요. 자가 뭐예요?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재단 두 개, 공장재단, 광업재단. 어가 뭐야? 어업권, 임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준부동산 3종이요. 그럼 여러분들은 기계 종류 하나, 그리고 재단 종류 두 개, 기타 종류, 기계재단, 기타 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기계, 재단, 기타. 근데 아무거나 준부동산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반드시 이렇게 등기나 등록으로 공시해야 됩니다. 뭐로 공시해야 된다고요? 등기, 등록. 등기나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춰야지 부동산에 준하에 처리되는 준부동산이 됩니다. 그럼 준부동산이 되는 순간 일단 소유권 됩니다. 뭐 된다고요? 소유권. 준부동산 되는 순간 저당권 됩니다. 뭐 된다고요? 저당권. 준부동산 되는 순간 감정평가 됩니다. 자, 그럼 제가 문제 나갑니다. 모든 준부동산은 소유권 되고 저당권 되고 감정평가 됩니다. 그러면 될까 안 될까요? 돼요. 모든 준부동산은. 근데 준부동산 중에서 중개대상물이 되는 준부동산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중개대상물은 공인중개사법에서 배우시는 겁니다.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그 임목하고요. 뭐하고요? 임목하고요. 요거 보이시죠? 예. 그리고 재단, 공장재단, 광업재단. 그러면 중개대상물이 되는 준부동산에는 누구는 빠지냐면요. 어업권,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은 빠지는 겁니다. 요거는 세모, 요거는 동그라미. 여러분들 출발합니다. 모든 준부동산은 소유권 된다. 오, 모든 준부동산은 저당권 된다. 오, 모든 준부동산은 감정평가 된다. 모든 준부동산은 중개된다. 요건 X입니다. 준부동산 중 딱 두 개. 누구랑? 임목하고 재단. 재단이 또 두 개가 있긴 해. 무슨 재단?
공장재단, 광업재단 정도가 중개대상물이 되는 준부동산이다 하시면 됩니다. 근데 좀 재밌는 게 뭐가 재밌는지 아세요? 이게 준부동산이 사실은 8개 있거든요. 한번 세볼게요, 제가.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공장재단, 광업재단, 어업권, 임모, 광업재단, 임모까지 해서 총 몇 개인데? 8개인데. 방금 제가 준부동산은 등기로 공시할 수 있는 게 있고, 등록으로 공시할 수 있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8개가 정확히 4개, 4개로 나뉘어집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재밌다고 하세요. 아시겠어요? 내 말은 물을 거야. 그러면 재밌다고 하세요, 그냥. 재미없으면 어떡할까요?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준부동산이 총 몇 개 있다고요? 8개 있다고요. 근데 준부동산은 아무거나 준부동산이 되는 게 아니라 등기하거나 등록할 때만 제가 준부동산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재밌는 게 등기하는 게 4개 나오고 등록을 하는 게 4개 나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재밌어 하는군요. 자, 그러면 자, 지금부터 등기해야 되는 준부동산과 등록해야 되는 준부동산을 나눠보도록 할 건데 이거 지금 외우세요. 지금 첫 번째 자동차.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판단해 봅시다. 자동차 등기부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등록증 있어요. 자동차 등록증 있습니다. 자동차 등기사업소라 그래요. 자동차 등록사업소라 그래요. 자동차 등록사업소라 그래요. 오케이? 자동차. 그 다음에 이거는 아마 잘 모르실 텐데 건설기계예요. 건설기계도 등록해요. 건설기계 만다고요? 등록한다고. 그리고 항공기도 등록해요. 뭐요? 항공기. 그리고 어업권 등록합니다. 뭐라고요? 어업권. 그래서 여러분들 자동차, 건설기계, 어업권, 항공기는 등록합니다. 근데 선박이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20톤 이상의 선박이거든요. 몇 톤 이상? 20톤 이상의 선박. 자, 20톤 이상의 선박은요. 기계 종류 몇 개 중, 4개 중 유일하게 등기합니다. 그럼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네. 대부분의 기계들은 많은데, 등록하는데 선박 중에서 몇 톤이 넘으면? 20톤이 넘으면 얘는 뭐 한다? 등기한다. 참고로 우리가 선박의 종류를 3가지를 봐요. 이까지는 알 필요는 없어. 편하게 들으세요. 기선이라고 있어. 기선. 그리고 범선이라고 있어. 범선. 그리고 부선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한자식 표현인데 요즘에는 잘 쓰는 말은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아직까지도 간혹 한 번씩 보면 뭐 범선으로, 기선으로 이런 얘기를 씁니다. 기선은 뭐냐면 기관으로 움직이는 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뭐요? 뭐겠어, 그러면? 엔진, 모터보트. 기관으로 움직이는 배를 기선이라고 합니다. 기선 뭔지 알겠어요? 기선 뭐라고요? 기관, 엔진으로 움직이는 배를 기선이라고 그래요. 범선은 돛으로 움직이는 배를 범선이라고 합니다. 우리 돛담배 할 때 돛 있잖아, 그죠? 그걸 갖다 우리는 범선이라고 그래요. 부선은 진짜 알 필요 없다. 부선은 자생 항행 능력은 없어요. 지 혼자 움직일 수는 없고 다른 배가 끌면 끌려가는 배, 그 뜰 붙자만 쓰는 거예요. 끌려가는 배, 뜨기만 뜨는 배를 갖다 우리는 부선이라고 하는데 부선 됐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박 그러면 뭐 아니면 뭐를 얘기한다? 기선, 범선. 얘는 기준이 20톤 이상입니다. 몇 톤 이상? 20톤. 부선은 100톤 기준으로 보는데 이거는 시험에 내기 좀 어려워요. 그 시험의 대부분은 선박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면 뭐나 뭐를 암묵적으로 가정한다. 기선, 범선. 몇 톤 이상? 20톤 이상. 그럼 간혹 누가 질문하더라고요. 선생님, 그러면 20톤 이상의 선박이 등기한다면 20톤 미만의 선박은 뭐 하지? 그건 등록해요. 등록하는데 안 나와. 시험에 나와야 말이지 뭐. 우리는 무조건 등기만 기억하시는 거야. 몇 톤 이상에? 20톤 이상에 굳이 표현한다면 먼선과 머선, 기선과 범선, 엔진으로 움직이는 배인, 기관으로 움직이는 배인, 기선과 돛으로 움직이는 배인, 범선까지만 등기하고 나머지는 등록하는데 그건 필요 없고, 두 번째, 재단 무조건 등기합니다. 우리 공장재단 기억나세요? 광업재단 기억나세요? 혹시 요거는 처음 들어보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편하게 알려드릴게요. 누가 여러분들한테 재단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재단은 세트 메뉴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세트 메뉴. 여러분들 빅맥 세트가 뭐를 말하는 거죠? 빅맥 햄버거랑 프렌치 후라이랑 감자, 그 다음에 콜라, 이걸 세트 메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공장 가면요, 공장 건물이 있겠어? 부지 있지, 지게차 왔다 갔다 하지, 기계 공구들 설비들 존재하겠지, 주차장 부지가 있을 수가 있겠지. 이거 세트로 묶어서 이걸 말하는 겁니다. 공장, 재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광산도 마찬가지. 광산 캐는 기계들, 공구들 다 세트 메뉴로 광업, 재단들은 무조건 등기. 재단 쪽이 무조건 뭐? 등기. 그리고 임목입니다. 임목. 여러분 잘 조심하셔야 돼. 수목에 집단이어야 돼요. 자, 우리 지금 이 시간부터입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는요, 나무란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무슨 표현을 쓰지 않는다고? 나무란 표현을 쓰지 않는다고. 나무는 누가 쓰는 표현이냐면요, 어린이들이.
엄마 나 나무 하나 그려볼까? 나무 그려봐. 이렇게 그 어린이들은 나무라고 얘기를 하고요. 오늘 이 시간부터 배운 사람들은요. 나무란 표현을 쓰지 않고 수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수목이 집단으로 있어요. 어떻게 해요? 집단으로 있는데 걔를 등기해버렸어요. 뭐 해버렸다고? 등기. 그때부터는 또 수목이라고 하면 안 돼. 인목이라 그래야 돼요. 다시 나무는 뭐라 부르고? 수목. 근데 그들의 무엇이면서 집단이면서 뭐 했을 때? 등기했을 때 걔를 뭐라 부른다? 인목. 그래서 제 입에서 인목 나가는 순간 딱 두 개가 암묵적으로 가정이 된 거야. 얘는 수목 한 그루야 집단이야. 집단이면서 뭐도 됐네? 등기도 됐네. 그때만 인목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 거야. 제 입에서 인목이라는 말을 쓰려고 그러면 한 그루 나무 안 돼. 뭐이면서 수목의 집단이면서 뭐 되었을 때? 등기되었을 때 걔를 뭐라 부른다? 인목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물었을 때 저한테 한번 얘기해 볼래요? 제가 어떤 얘기 보지 말고 저만 봐. 시판 보지 말고. 보지 말라고. 여러분들 제가 여기 수업하다가 이렇게 딱 섰을 때 가리기 딱 좋은 몸이에요. 대가리도 크고 그래서 이거 딱 가리기. 이거 저기 최대생은 다 못 가립니다. 내가 딱 가리고. 자, 물었을 때 등기와 등록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동차 등록입니다. 20톤 이상의 선박 등기예요. 광업재단 재단은 무조건 등기입니다. 건설기계 등록입니다. 어업권 등록입니다. 공장재단 등기. 한 그루의 수목 걔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뭔 등기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목의 집단이면서 이것 하면요 인목이 됩니다. 그러면 등기 맞아요? 그 다음에 어업권 등록, 항공기 등록. 그러니까 좀 잘못 생각하시면 안 돼. 기계 종류는 다 등록이야. 사실은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까지 다 등록인데 선박만 따로 빼라니까 20톤 이상의 기선 범선만 등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암기 코드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암기하실랍니까? 어떻게 해요? 말아요? 해요? 예. 이렇게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물고기가 사는 곳이 어디죠? 어항입니다. 어항. 그래서 이게 어항 중에서 어떤 어항들이 있냐면 작은 어항이 있어요. 작은 어항 등록해 이렇게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예. 여러분들 무슨 어항은요? 아니요. 작은 어항 아니에요.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돼. 작은 어항 아니고 작은 어항. 뭐라고요? 작은 어항. 작은 어항 뭐해? 등록. 나중에 분명히 나옵니다. 이게. 작은 어항이 등록인데 자기 뭐지? 은이 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무슨 어항? 작은 어항. 작은 어항 등록해. 큰 어항 말고 작은 어항 등록해. 작은 어항 등록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합시다. 일로 오시죠. 자,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은 무슨 부동산과 무슨 부동산이 있는데 협의부동산과 광의부동산이 있는데 토지 및 그정착물은 협의에 속해요? 강의에 속해요? 둘 다 속합니다. 협의 그러면 안 돼. 둘 다 속합니다. 무슨 부동산 갖고 구분해야 돼요? 준부동산. 없으면 협의, 있으면 광의가 됩니다. 준부동산은 뭐나 뭐로 공시해야 돼요? 등기 아니면 등록. 원래는 부동산 아닌데 부동산 준하에 취급된다 그랬죠? 준하에 취급된다는 말은 준부동산들은 소유권 된다. 저당권 된다. 감정평가 된다. 싹 다 중개가 된다. 중개되는 건 누구랑 누구요? 재단하고 임목하고. 뭐하고? 재단하고 임목하고. 그럼 이 준부동산 중에서 등기할 수 있는 게 있고 등록할 수 있는 게 있었습니까? 그럼 네 개만 외워버리면 나머지 네 개는 자동이잖아. 뭐는 뭐? 자가 뭐지? 건, 항. 얘들은 뭐? 등록. 작은 어항만 남기면 안 돼. 작은 어항 등록까지 암기해야 돼. 뭐라고요? 작은 어항 등록. 그럼 나머지 20도 이상의 기선 범선은 뭐하고요? 등기, 공장재단, 광업재단, 등기, 수목의 집단이면서 등기한 임목은요, 등기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여기까지 교재 살짝 보겠습니다. 교재는 몇 쪽을 보셔야 되냐면 페이지를 조금 넘기셔서 중요합니다. 이거 좀 중요합니다. 34쪽으로 넘어갈게요. 3, 4. 여러분들 34쪽 가셨어요? 34쪽 가시니까 제일 밑에 보니까 무슨 측면의 부동산 그랬어요? 법률적.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은 무형이야, 유형이야? 무형이지. 형체가 없으니까. 여기는 무슨 부동산과 무슨 부동산이 있는데? 협의부동산과 광의부동산이 있는데 협의의 부동산은 무슨 부동산 그러기도 해요? 민법상 부동산 그러기도 합니다. 민법상 부동산이니까 누구요? 토지 및 그 정착물입니다. 맞아요? 광의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 있고 없고? 있고 뭐까지?
준부동산까지 포함된 개념입니다. 그러면 협광이를 구분하는 기준은 토지 및 거정책물이에요? 준부동산이에요? 준부동산입니다. 그럼 제가 문제를 낼 테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에는, 듣고 있어요?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에는 토지 및 거정책물과 준부동산 같은 것들이 있다. OX. 옵니다.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은 협의하고 광의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토지 및 거정책물 뭐예요? 협의도 되고 광의도 되고 준부동산 뭐만 되고 광의되고 이런 게 나올 수 있습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게 민법상 부동산에는 토지 및 거정책물과 준부동산이 있다. 그러면 OX. X입니다. 민법상 부동산은 뭐만 얘기해야 돼요? 협의만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민법상 부동산은 협의만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걔는 뭐만 있다? 토지 및 거정책물만 있고 뭐는 안 된다. 준부동산은 안 된다. 준부동산은 민법상 부동산일 때 나올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 꼭 두 글자 뭐라고 해야지만 광의라는 말이 나왔을 때만 준부동산 나올 수 있습니다. 저한테 준부동산 배운 적 있다 없다? 있다. 오른쪽 페이지. 오른쪽 페이지. 자, 준부동산을 뭐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의제부동산, 의제 준다 그래서 의제부동산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얘는요. 일단 공시방법이 뭐나 뭐의 공시방법을 갖춰야 됩니까? 등기, 등록의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원래는 부동산 아니었지만 부동산에 뭐하여 취급? 준하여 취급됩니다. 맞아요? 근데 이 중에서 뭐로 공시하는 게 있고요? 등기로 공시하는 게 있고요. 등록으로 공시하는 게 있는데 둘 다 공부하실래요? 한 개만 하실래요? 하나만 합시다. 어떻게 시작? 자건, 어항 이렇게 자건, 어항 등록하시고요. 나머지는 다 등기하시는데 등기하실 때 조심하셔야 될 게 두 개만 좀 조심하실게요. 여기 임목은 수목의 집단이어야만 된다는 거 하나 체크하시고요. 선박은 20톤 이상의 선박인데 이거는 기선하고 범선만 해당된다는 거. 부선은 100톤 이상인데 부선까지는 시험에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요. 기선, 범선 정도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까? 예. 그리고 준부동산 같은 경우는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소유권 돼요? 저당권 돼요? 감정평가 돼요? 근데 중개 대상이 되는 건 세모해 놓으세요. 딱 두 개만 되거든요. 누구랑? 공장재단, 광업재단, 임목. 그래서 나중에 내일 이제 수업 시간에 황정선 쌤한테 배우시게 될 건데 요거 한번 연습합시다. 우리 중개대상물 그러셔도 되고 매수신청 대리대상물 그러셔도 돼요. 중개대상물의 범위가 몇 개 있는데 4개 있는데 1번하고 2번은 뭐 민법상 부동산이라서 당연히 중개대상물이 될 것 같고요. 저는 3번, 4번만 좀 봤으면 좋겠어요. 누구랑요? 임목하고요. 누구랑요? 공장재단, 광업재단하고는 준부동산 중에 중개대상물이 되는 준부동산이다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이번에는 준부동산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쭉 나와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쭉 시간 날 때, 시간이 없으면 됐고 시간 날 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데 제가 동그라미 4번에 있는 내용은 꼭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자, 어떤 놈은요? 임목이라는 놈은요. 이 법에 있어요. 임목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이 있거든요. 근데 꼭 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수목에 뭐이면서 집단이면서 뭐를 받은 것? 등기받은 것. 그래서 임목은 수목 한 그루는 절대로 안 되고요. 수목의 집단이면서 등기했을 때만 임목이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예, 기억을 좀 해주시고 다시 앞쪽 페이지로 돌아올게요. 다시 앞쪽 페이지로 돌아와서 우리 지금 뭐 건넨 거냐면 32쪽입니다. 32쪽에 우리 지금 뭐 건넸냐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 중에서 법률적 개념 끝낸 거예요. 한 번만 더 볼까요? 여기 보세요. 복합 개념은 3대 측면으로 표현하면 뭐가 있고요? 법경기, 기술적을 물리적 그러기도 합니까? 예. 법과 경제 묶어서 뭐야? 무형. 기술적 측면은 유형. 법률적 측면에는 무슨 부동산과? 협의 부동산과 광의 부동산이 있는데 둘 다 뭐는 있다? 토지 및 거정책물은 있고. 맞아요? 뭐 가지고 구분한다? 준부동산. 없으면 뭐? 협의. 있으면 광의. 혹시 문제 풀다가 무슨 부동산이 뜨면 민법상 부동산이란 말이 뜨면 얘는 뭐만 얘기해야 된다? 협의만. 그러니까 토지 및 거정책물만 얘기해야 된다. 그래서 저 따라 한번 해보세요. 협의, 좁은 의미, 민법, 토지 및 거정책물. 이 4개가 모두 같은 말이에요. 좁은 의미의 부동산, 협의의 부동산, 민법상 부동산, 토지 및 거정책물 요거 4개가 모두 같은 말이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예, 좀 쉬었다가 경제적 측면하고 기술적 측면도 빠르게 보고 복합 부동산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쉬겠습니다.